엄마가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왔어. 고관절 수술도 해야 할 것 같아. 진짜 가족은 아들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이니까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76살 순덕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 둘은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요. 자식들은 다들 한참 바쁠 시기라 얼굴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일상이 참 외롭고 쓸쓸하네요.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키운 아들이 있어서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저한테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도 겪으셨을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본격적인 순덕 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시골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에서 새벽부터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첫 아이로 아들을 낳은 집에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아들이네. 첫 아이가 아들이라니 얼마나 복이 많아.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며 입을 모아 축하 인사를 건넸죠. 아기의 어머니인 순덕이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아이가 아들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장남이 태어났네요. 순덕이의 남편 마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평소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누구를 만나든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죠. 우리 장남 봤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놈이 우리 집대를 이을 거예요. 동네 어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첫 아이가 아들이면 집안이 든든하지. 장남이니까 더욱 귀하고.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번성하지. 마니는 아들의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었죠. 집안의 기둥이 될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동네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마니는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들었고 순덕이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금반지와 은수저를 정성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금반지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우리 장남이 커서 장가갈 때 쓰라고 하셨지. 순덕이는 갓난아기의 작은 손목에 빨간 실로 묶은 금반지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수저를 아기 옆에 정성스럽게 놓아두었어요. 대대로 내려온 가보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정말 복받고 태어났어.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 모든 걸 물려받게 될 거야. 마니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대를 이어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몇 년이 흘러 민수가 3살이 되었을 때 순덕이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미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민수가 태어났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딸이네. 뭐,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마니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동네 잔치는 고사하고 특별한 축하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이었죠.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끝이야. 너무 귀하게 키울 필요 없어. 순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이를 돌보기는 했지만 민수에게 쏟는 관심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민수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바로 달려갔지만 미영이는 울어도 혼자 그만 울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셋째 딸 미선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반응은 비슷했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걸로 만족할 뿐 특별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딱 좋지 뭐. 딸들이 나중에 오빠 뒷바라지 해줄 거야. 순덕이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며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들은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죠. 민수가 5살이 되었을 때쯤 집안에서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새 옷은 항상 민수 것부터 샀고 맛있는 음식도 민수가 먼저였어요. 딸들은 오빠가 먹고 남은 것을 나눠 먹거나 언니 것을 물려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오빠 것이야. 예쁘지? 순덕이는 민수에게 새로 산 옷을 입혀주며 기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영이와 미선이가 낡은 옷을 입고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도 새 옷 사주세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빠 옷 물려받으면 되잖아. 돈이 무한정 있는 줄 아냐? 순덕이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웬만한 건 다 사주었어요. 장난감도 간식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민수가 감기에 걸렸을 때의 일입니다. 순덕이와 마니는 밤새 아들을 돌봤어요. 해열제를 먹이고 미음을 끓여주고 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아프지? 엄마가 빨리 낫게 해줄게. 순덕이는 민수를 품에 안고 온종일 간병했습니다. 반면 딸들이 아플 때는 감기 정도는 견뎌야 한다며 그냥 잠자리에 누워있게 했어요. 이런 차별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밥상에서도 민수는 특별한 자리에 앉았고 가장 좋은 반찬을 먼저 먹었어요. 딸들은 민수가 먹고 난 후에야 젓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장남이니까 특별 대우 받는 게 당연해. 너희들은 나중에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민수는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하거든. 마니는 딸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살, 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들과 오빠가 다르다는 건 확실히 느꼈어요. 민수도 어린 나이에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우선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나는 오빠니까. 민수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앞에서 딸들은 항상 양보해야 했어요. 이렇게 한 집안에서도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으며 자라나기 시작한 세 남매. 장남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 뒤에 숨겨진 딸들의 상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20살의 당당한 청년이 되었고 미영이와 미선이는 각각 18살,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안의 풍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극명해졌다고 해야겠네요. 미영아, 미선아, 빨리 일어나서 밥해. 새벽 5시 순덕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딸들은 부시시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민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순덕이는 민수 방 앞을 지나가면서도 문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남은 대학교 가야 하니까 좀 더 재워둬야지. 민수는 지방 대학에 진학했지만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부모님의 지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남자는 사회 나가서가 중요하다며 격려받았죠. 반면 딸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미영아, 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충분해.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인데 대학까지 갈 필요 있나? 마니는 딸의 진학 의사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대학에 가고 싶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민수 뒷바라지하기도 바쁘다. 순덕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미영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부터 미영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낡은 교재로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한편 민수는 대학교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용돈도 넉넉하게 받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성적이 떨어져도 부모님은 남자가 놀 줄도 알아야 한다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용돈 부족하지 않지?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만이는 아들에게만큼은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민수가 무엇을 원해도 들어주려 했죠. 새 옷, 최신 핸드폰,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사주었습니다. 몇 달 후 미영이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 합격했구나. 그런데 대학 등록금은 어쩌려고? 만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축하 인사도 없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벌고 장학금도 신청해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민수 학비 대기도 바쁘거든. 그날 저녁 민수가 대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어땠어?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동아리 MT 가는데 돈 좀 주세요. 순덕이는 바로 지갑을 꺼내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미영이가 검정고시 준비할 때 교재비 5만 원을 달라고 해도 그 돈이 어디 있나며 거절했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이런 차별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에게는 용돈을 넉넉히 주면서도 딸들에게는 명절에 뭘 그리 많이 쓰냐며 인색했습니다. 미선이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영이가 야간대학에 진학한 걸 보고 자신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어요. 엄마,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너희 둘 다 똑같네. 시집 가면 그만인데 왜 그리 공부하려고 하냐? 순덕이는 딸들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살림하는 게 본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딸들은 좋은데 시집 가는 게 최고야. 공부해봤자 뭐해? 하지만 미선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처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밤늦게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도 일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순덕이와 만이는 아들의 연인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오는데 잘 대접해야지. 순덕이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한우로 갈비찜을 만들고 각종 나물과 전까지 푸짐하게 차렸어요. 딸들도 청소와 설거지를 도와야 했습니다. 미영아, 미선아, 너희들은 오빠 여자친구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민수의 여자친구가 왔을 때 온 가족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며 극진히 대했어요. 민수는 우리 집 장남이에요. 나중에 이 집을 다 물려받을 거고요. 만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들은 언제나 뒷전이었는데 오빠의 연인은 이렇게 환대받는다니. 몇 개월 후 미영이가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간 대학이었지만 꿈에 그리던 대학 진학이었어요. 합격했어요. 정말 기뻐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그래, 합격했구나. 그런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려면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미영이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같은 시기에 민수도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전공 공부보다는 놀기에 더 관심이 많았지만 부모님은 사회성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격려했어요. 민수야, 대학생활 재미있게 해라. 공부는 적당히 하고 인맥 쌓는 게 더 중요해. 만이는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남자는 실력보다 배짱이 중요하다며 두둔했죠. 이렇게 같은 집안에서 자라나지만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 세 남매. 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했고 아들은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편안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 민수는 24살이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22, 미선이는 20살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면 손주도 보겠네. 순덕이는 며느리 될 여자와 함께 혼수 장만을 하러 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민수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신혼집으로 마련한 34평 아파트, 새 차,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까지 부모님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신혼집으로 딱 좋지? 만이는 아들과 함께 아파트를 둘러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전세금만 2억 원이 넘는 집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마련한 거였죠.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민수는 고마워했지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다고 생각하며 자랐거든요. 한편 미영이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상이었지만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하는 게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미영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 남자 집안은 어떤데? 만이의 관심사는 오직 상대방의 경제력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에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평범하다고? 그럼 혼수는 어떻게 하려고? 순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끼리 준비하려고 해요. 크게 치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딸은 출가 외인이니까 우리가 도와줄 건 없어.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민수 결혼 준비에는 수억 원을 들이면서도 딸의 결혼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미영아, 너 결혼하면 이 집 나가는 거지? 그럼 집에 생활비 보탤 생각은 하고 있니? 만이의 말에 미영이는 당황했습니다. 네, 생활비요? 그동안 키워준 값이 있잖아. 결혼한다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미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어서 냈고 집에서 용돈 한 번 받은 적 없는데 오히려 돈을 내라니.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몇 달 후 민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도 많이 왔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니까 정말 든든하네. 이제 우리 집안대가 이어지겠어. 순덕이는 결혼식 내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했습니다. 민수가 장남으로서 집안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결혼식 후 민수 부부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신혼집 관리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수는 서슴없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어려서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결해주던 부모님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만이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한편 미영이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수 준비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어요. 적은 월급으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최소한의 살림만 장만했습니다. 언니, 정말 혼자서 다 준비해야 하는 거야? 미선이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미 익숙하잖아. 미영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차별받는 게 당연한 걸까요? 미영이의 결혼식은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음식도 간소했어요. 부모님은 참석하기는 했지만 민수 결혼식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 결혼식은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 순덕이는 결혼식 내내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축하해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참석한 느낌이었어요. 결혼 후 미영이는 시댁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친정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나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남의 집 사람이야.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순덕이는 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반면 민수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자주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려 했어요. 1년 후 정말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임신한 거였어요. 그것도 아들이었습니다. 장손이야. 우리 집에 장손이 태어나는 거야. 순덕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온 동네에 알리고 다녔어요. 이제 우리 집안대가 확실히 이어지겠네. 장손까지 태어나면 정말 완벽해. 많이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것저것 사주기 시작했어요. 아기 옷, 장난감, 심지어 유모차까지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영이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확연히 달랐어요. 미영이도 임신했다고? 그래, 잘 됐네. 순덕이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미영이의 아이는 시댁 쪽 손주이니까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 아이용품은 준비 안 해줘도 돼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시댁에서 해주겠지. 우리는 우리 장손 준비하기도 바빠. 순덕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같은 손주인데도 이렇게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몇 달 후 민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순덕이와 만이는 병원에 달려가 장손을 보며 감격했어요. 우리 장손 정말 잘생겼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뻐해 줄게. 그리고 또다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처럼 큰 잔치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 태어난 미영이의 딸에게는 용돈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손주 세대에서도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장손은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딸의 아이는 남의 집 아이 취급받았어요. 미영이는 이런 현실이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아들 준호가 태어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미영이와 28살이 된 미선이는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정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만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호만 예뻐해요. 미영이의 5살 딸 수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준호에게는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자신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조부모가 서운했던 거죠. 수진아, 그냥 그러려니 해.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일이 많으셔. 미영이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겪었던 차별을 이제 딸까지 당하고 있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출가한 딸이니까 친정에서 목소리를 낼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미영이 왔구나. 수진이도 컸네. 순덕이는 딸과 외손녀를 보며 인사치레만 했습니다. 반면 민수 가족이 오면 집안이 온통 북적거렸어요. 우리 준호 왔네.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순덕이는 장손 준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비싼 장난감과 새 옷들이었죠. 준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뭐 먹고 싶어? 순덕이는 장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수진이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수진이도 뭔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수진이? 어디 있나 했네. 이것 줄게. 순덕이는 대충 사탕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준호가 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차별은 명절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미선이의 아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손자라는 이유로 장손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이도 준호 사촌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미선이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뭘 차별해? 준호는 우리 집 장손이잖아. 너희 아이들은 시댁 손주고. 순덕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같은 핏줄인데도 장손과 외손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한편 민수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 않아서 이직을 몇 번 했지만 부모님은 항상 뒷바라지해 주었어요. 아버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민수는 30이 다 되어서도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봐야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는 정도였지만 필요한 자금은 상당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마니가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요. 꼭 성공시킬 자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이니까 도와줘야지. 마니는 고민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라도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 민수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민수는 미안해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마니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아들에게 실망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민수는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매달 받는 생활비 지원도 계속되었고 준호를 위한 각종 비용도 조부모가 부담했어요. 반면 딸들은 친정의 도움 없이 각자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미영이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했고 미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가끔은 친정에서 도움이라도 줬으면 좋겠어. 미선이가 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 해왔잖아. 미영이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친정의 도움은 기대하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명절이 되면 딸들도 친정에 갔지만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제까지 명절마다 올 거야? 이제 시댁이 우선이지. 순덕이는 딸들이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 가족은 언제 와도 환영받았지만 딸들은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냥 안부 전화만 하고 말까? 미선이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조금씩이라도 얼굴은 뵈야지. 미영이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필요 없는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마니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심한 감기였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회복이 쉽지 않았어요. 순덕이 혼자서는 간병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좀 와봐. 순덕이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요. 며칠 후에 갈게요. 민수는 바쁘다며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걸 받기만 했던 민수에게는 부모를 돌본다는 개념이 약했어요. 결국 순덕이가 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네. 시간 되면 좀 와볼래? 네, 엄마. 지금 갈게요. 미영이는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차가운 대우를 받았지만 부모가 아프다니 그냥 있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딸들이 와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도 모셔다 드렸어요. 고생한다, 미영아, 미선아. 만이는 딸들의 정성에 고마워했습니다. 그제야 딸들의 소중함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만이가 회복된 후에는 다시 예전과 같아졌습니다. 딸들의 헌신은 금세 잊혀졌고 여전히 아들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딸들은 이런 현실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만이는 68살, 순덕이는 65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만이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순덕이는 무릎이 아파서 걸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에게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수야, 아버지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지? 만이가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당뇨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 혼자 가기가 어려웠거든요. 아, 아버지. 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민수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 언제 시간 될까? 글쎄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엄마가 같이 가시면 안 돼요? 민수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걸 받기만 했던 그에게는 부모를 돌본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순덕이가 무릎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비도 아까워서 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2시간 넘게 기다려서 진료를 받고 나니 둘 다 지쳐버렸습니다. 여보, 민수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순덕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 만이는 여전히 아들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한편 미영이는 친정 부모님이 걱정되어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늙으니까 이런저런 데가 아프지 뭐 내가 신경 쓴다고 뭘 할 수 있겠어? 순덕이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딸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민수가 있으니까 괜찮아. 순덕이는 거절했지만 정작 민수는 바쁘다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가을날 마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큰일 났어. 빨리 병원으로 와. 순덕이가 울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요? 저 술 좀 마셨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민수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다는데도 술 약속이 더 중요했어요. 민수야, 정말 위급해. 지금 당장 와야 해. 엄마, 제가 술 마셔서 운전 못해요. 내일 꼭 갈게요. 민수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혼자서 남편을 돌봐야 했어요. 간호사들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순덕이가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시는데 너라도 좀 와줄 수 있을까? 순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딸들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니. 미영이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선이도 연락받고 함께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딸들이 도착하자 만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딸들을 소홀히 대했지만 정작 어려울 때 달려온 건 딸들이었거든요. 미영아, 미선아, 고맙다. 이런 밤에 와줘서. 만이는 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딸들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딸들이 번갈아가며 간병했습니다. 미영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고 미선이는 낮에 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어머니, 죽 좀 끓여왔어요. 아버지께서 드세요. 미선이가 과일도 깎아서 가져왔네요. 딸들의 정성에 순덕이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딸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아버지가 입원한 지 3일 만에 겨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저 회사 일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민수는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왔구나. 괜찮다. 만이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해준 아들인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딸들이 더 헌신적이었거든요. 민수야, 며칠간 동생들이 아버지 간병 다 했어. 너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서요. 동생들이 해줘서 고마워요. 민수는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건 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만이가 태어난 후에도 회복 과정에서 딸들의 도움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병원 동행 등 손이 갈 일이 많았거든요. 미영아, 아버지 약 떨어져 가는데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 올 수 있을까? 순덕이가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미영이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도 부모님 일을 우선시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같은 부탁을 하면 대답이 달랐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빠요. 미영이가 해주면 안 돼요? 민수는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부모님도 점차 아들에게는 부탁하지 않게 되었어요. 몇 달 후 만이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 거였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힘들어지겠네. 순덕이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버거웠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 체력이 부족했거든요. 딸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만이는 이제 딸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딸들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심각해져도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어요. 가끔 와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갈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나? 요즘 잘 안 보이네. 마니가 물었습니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순덕이는 여전히 아들을 감싸주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마니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딸들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도 연락했지만 내일 아침에 가겠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결국 마니는 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준 건 딸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세월이 더 흘러 마니는 68살, 순덕이는 65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니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순덕이는 무릎이 아파서 걸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에게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수야, 아버지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지? 마니가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당뇨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 혼자 가기가 어려웠거든요. 아, 아버지. 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민수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 언제 시간 될까? 글쎄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엄마가 같이 가시면 안 돼요? 민수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걸 받기만 했던 그에게는 부모를 돌본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순덕이가 무릎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비도 아까워서 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2시간 넘게 기다려서 진료를 받고 나니 둘 다 지쳐버렸습니다. 여보, 민수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순덕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 마니는 여전히 아들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한편 미영이는 친정 부모님이 걱정되어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늙으니까 이런저런 데가 아프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순덕이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딸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민수가 있으니까 괜찮아. 순덕이는 거절했지만 정작 민수는 바쁘다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가을날 마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큰일 났어. 빨리 병원으로 와. 순덕이가 울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요? 저 술 좀 마셨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민수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다는데도 술 약속이 더 중요했어요. 민수야, 정말 위급해. 지금 당장 와야 해. 엄마, 제가 술 마셔서 운전 못해요. 내일 꼭 갈게요. 민수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혼자서 남편을 돌봐야 했어요. 간호사들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순덕이가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시는데 너라도 좀 와줄 수 있을까? 순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딸들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니. 미영이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선이도 연락받고 함께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딸들이 도착하자 만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딸들을 소홀히 대했지만 정작 어려울 때 달려온 건 딸들이었거든요. 미영아, 미선아. 고맙다. 이런 밤에 와줘서. 만이는 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딸들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딸들이 번갈아가며 간병했습니다. 미영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고 미선이는 낮에 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어머니, 죽 좀 끓여왔어요. 아버지께서 드세요. 미선이가 과일도 깎아서 가져왔네요. 딸들의 정성에 순덕이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딸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아버지가 입원한 지 3일 만에 겨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저 회사 일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민수는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왔구나. 괜찮다. 만이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해준 아들인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딸들이 더 헌신적이었거든요. 민수야, 며칠간 언니들이 아버지 간병 다 했어. 너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서요. 언니들이 해줘서 고마워요. 민수는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건 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만이가 태어난 후에도 회복 과정에서 딸들의 도움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병원 동행 등 손이 갈 일이 많았거든요. 미영아, 아버지 약 떨어져 가는데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 올 수 있을까? 순덕이가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미영이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도 부모님 일을 우선시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같은 부탁을 하면 대답이 달랐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빠요. 미영이 누나가 해주면 안 돼요? 민수는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부모님도 점차 아들에게는 부탁하지 않게 되었어요. 몇 달 후 만이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 거였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힘들어지겠네. 순덕이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버거웠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 체력이 부족했거든요. 딸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만이는 이제 딸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딸들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심각해져도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어요. 가끔 와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갈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나? 요즘 잘 안 보이네. 만이가 물었습니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순덕이는 여전히 아들을 감싸주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만이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딸들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도 연락했지만 내일 아침에 가겠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결국 만이는 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준 건 딸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만이의 장례식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이는 혼자 남은 집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76살이 된 그녀에게는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이 있었지만 여전히 민수에게만 의존하려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혼자 있으니까 가끔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줘. 순덕이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도 바쁘잖아요. 준호도 학원 다니고 집사람도 일하고 시간이 안 돼요. 민수는 여전히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엄마, 미영이나 미선이가 더 가깝잖아요. 저는 정말 바빠요. 민수는 자매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의무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덕이는 어쩔 수 없이 딸들에게 연락하곤 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평생 딸들을 차별해왔는데 갑자기 다정하게 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미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그냥 그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순덕이는 외로움을 토로하면서도 딸에게 의지하기는 싫어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아침, 순덕이는 욕실에서 끊어진 형광등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이런 일들을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갈아야 하나. 순덕이는 의자를 욕실로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니가 해주거나 민수에게 부탁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 해야 했어요. 형광등을 빼내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광등을 끼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의자 위에서 팔을 위로 뻗다 보니 균형을 잃게 된 거였습니다. 아! 순덕이는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엉덩이부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고관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순덕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은 거실에 있었고 욕실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간신히 기어서 거실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민수였습니다. 그동안 차가운 대우를 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들부터 생각났어요. 순덕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들렸어요. 민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순덕이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것 같은 극심한 아픔이었어요. 순덕이는 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럴 때 딸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순덕이는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딸들을 차갑게 대했는데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순덕이는 결국 딸들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에게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문자 메시지라도 남겨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어. 일어날 수가 없어. 연락받으면 빨리 연락해줘. 문자를 보낸 후에도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민수가 연락할까 봐서요.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고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순덕이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 집에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순덕이는 바닥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아들은 연락도 안 되고
결국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서러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순덕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고관절 쪽이 너무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보호자분은 계세요? 아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순덕이는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해야 하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보호자분이 와서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연락이 안 돼서 순덕이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딸들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진통제를 투여하고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결정은 보호자가 와야 가능해요. 의료진은 최대한 도움을 주려 했지만 수술 동의서는 가족이 서명해야 했습니다. 순덕이는 병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위급할 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제야 딸들의 소중함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미선아, 이제라도 연락해야겠어.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차별했던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순덕이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동안 딸들을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던 순덕이는 마침내 딸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차별했던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부끄럽고 떨렸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미영아, 엄마야. 순덕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어머니로부터 받던 냉대 때문에 경계심이 생긴 거였어요. 엄마가 집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있어. 고관절을 다친 것 같아. 어머니는 장난만이 최고시라면서요. 그럼 오빠한테 연락하세요. 미영이의 대답은 예상보다 냉정했습니다. 뭐? 평소에 저희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시면서 오빠만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빠가 책임지셔야죠. 미영이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민수한테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그럼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해 보세요. 저희는 어차피 필요 없는 딸들이잖아요. 순덕이는 딸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평생 차별해놓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영아, 제발. 어머니, 그동안 명절 때도 시댁 우선이라고 하시고 손주들도 차별하시면서 이제 와서 저희한테 연락하시는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네, 엄마시죠. 하지만 그동안 저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오빠한테 계속 연락해 보세요. 미영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다쳤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순덕이는 미선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엄마야. 네, 어머니. 미선이의 목소리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넘어져서 병원에 있어. 수술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오빠한테 연락하세요. 오빠가 장남이시잖아요. 미선이도 언니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민수가 연락이 안 돼서. 어머니,
그동안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아들만 진짜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선이의 목소리에도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생일 때도 외손자라고 축하 한 번 안 해주시면서 준호만 귀여워하시면서 이제 와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미선아, 진짜 가족은 오빠뿐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빠한테 연락하세요. 저희는 어차피 출가 외인이니까 상관없죠. 미선이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이는 딸들의 차가운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딸들을 상처 주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미영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셨대. 병원에 계신다고. 그럼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동안 미영이는 남편에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차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정말 많이 다치신 것 같으면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남편의 말에 미영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어머니였거든요. 미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서 병원에 계시다니. 오빠가 안 온다면 정말 혼자실 거야. 그동안 차별받은 게 억울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인데. 미영이한테 연락해 볼까? 미선이는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나. 정말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나도 그래. 아무리 서운해도 혼자 병원에 계시다니. 오빠는 정말 안 올 것 같아. 오빠 성격 알잖아. 그러게. 결국 어머니 혼자실 거야. 두 자매는 망설였지만 결국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이럴 때 외면할 수는 없어. 맞아.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미영이와 미선이는 각자 집에서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함이 쌓여도 혈육의 정을 끊을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미영이가 응급실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고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미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그래도 왔다는 것만으로도 순덕이는 안도했습니다. 미영아,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덕이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딸인데 결국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와준 게 고마웠어요. 많이 아프세요? 미영이는 여전히 서운했지만 어머니의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욕실에서 형광등 갈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 혼자 살다 보니까. 순덕이의 말에는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서러웠어요. 곧이어 미선이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미선이도 왔구나. 너희들이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순덕이는 딸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소홀히 대했던 딸들이 자신의 어려운 순간에 결국 달려온 거였어요. 오빠는 뭐해요? 연락됐어요?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돼. 순덕이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순덕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문자 받는데 무슨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넘어져서 병원에 있어. 고관절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 뭐? 지금 몇 시인데? 저 지금 회식 중이라서. 민수야, 지금 와줄 수 있니? 수술 동의서도 써야 하고.
엄마, 저 술 마셔서 운전 못해요. 미영이랑 미선이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민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핑계부터 댔습니다. 그래도 넌 장남이잖아. 딸들이 해주면 되잖아요. 내일 꼭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순덕이는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누가 진짜 자신을 생각해주는 자식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수술 동의서 써드릴게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서운함은 남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미영아, 미선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희들한테 너무 잘못했어. 순덕이는 처음으로 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였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순덕이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딸들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반면 민수는 첫 주에 한 번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바쁘다며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재활 치료 어떠셨어요? 미영이가 퇴근 후 병원에 와서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순덕이는 딸의 정성에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동안 차별했던 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다니. 미선이도 낮에 와서 과일 깎아줬어요.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미영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덕이가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언제 퇴원해요? 입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좀 더 있어야 한대. 재활 치료 받으려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상가 건물 말이에요. 그거라도 처분하시면 병원비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 나이에 그런 재산 관리도 힘드실 텐데. 맞는 말이긴 하네. 한번 말씀드려 볼까? 그럼 좋죠.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몫인데 미리 처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덕이는 며느리의 차가운 계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니. 그런데 여보, 시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준호도 있고 나도 일 있고. 그럼 요양원 같은 데 모시는 건 어때요? 요즘 좋은 곳들 많다던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잖아. 일단 미영이나 미선이가 알아서 하겠지. 민수는 어머니 돌봄까지 자매들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순덕이는 복도 한 구석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순간 순덕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신을 생각해 주는 건 평생 차별했던 딸들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그저 자신의 재산과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퇴원 후 순덕이는 예전 집보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가 건물 매각 절차를 진행했어요. 민수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사 다 끝났어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덕이의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딸들이 자주 와서 안부를 확인해주고 손주들도 가끔 놀러 왔어요. 어느 날 오후 순덕이는 딸들만 따로 불렀습니다. 미영아, 미선아, 너희 둘만 좀 와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딸들이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순덕이는 방에서 2개의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상가 건물 처분했어. 그리고 이 통장들을 너희들 이름으로 만들었지. 순덕이는 각각의 통장을 딸들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미영아, 이 통장에 3억 원씩 들어있어. 미선이 것도 마찬가지고. 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큰 금액이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미선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아야 해. 그동안 엄마가 너희들한테 너무 잘못했거든. 이건 엄마의 마음이야. 순덕이는 지난밤 병원에서 들은 대화 내용을 딸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미영이는 어이없어 했어요. 응. 그제야 깨달았어. 누가 진짜 엄마를 생각해 주는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어머니, 저희는 그런 걸 바라고 돌봐드린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엄마 마음이야. 너희들이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고, 그동안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것도 턱없이 부족해. 딸들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모르시죠?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민수한테는 말하지 마.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가 상가 건물을 처분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발끈했습니다. 엄마, 그 건물 왜 처분하셨어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민수야, 그건 엄마 재산이야.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지만 장남인 제가 상속받을 건데. 상속? 내가 엄마 아플 때 뭘 해줬니? 딸들이 다 해줬는데. 순덕이는 더 이상 아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엄마, 그래도 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뭐하니? 엄마가 어려울 때 없었는데. 그 돈은 이미 다 정리했어. 어디에 쓰셨는데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했으니까.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필요할 때 자신은 없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순덕이의 작은 집에 딸들과 손주들이 모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전 부쳐왔어요. 미영이의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고마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순덕이는 손녀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손 준호만 특별 대우했는데 이제는 모든 손주를 똑같이 사랑했어요. 지훈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용돈 줄게. 미선이의 아들 지훈이에게도 똑같이 용돈을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순덕이는 딸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때 민수 가족이 잠깐 들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잘 있었니? 순덕이는 장손에게도 다른 손주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특별한 대우는 없었어요. 민수는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 멀어져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엄마,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민수 가족은 일찍 떠났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밤늦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순덕이는 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당에 앉아있는 순덕이를 바라보며 딸들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멀리서 민수 가족이 집 쪽을 힐끗 보며 지나갔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쳐갔어요. 미움 속에서 자랐지만 사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딸들을 진심으로 안아준 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혈육이라도 진심이 없다면 소용없고 상처받은 딸들도 결국 부모를 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배려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사과와 변화가 있다면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죠. 가족 간의 화해는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순덕이의 작은 집에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픔은 사라지고 치유와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